14살의 소년이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보통 어린 임금들과는 달랐습니다. 수렴 청정도 받지 않고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신하들을 떨게 만든 무기를 하나 손에 쥐고 있었죠. 바로 황국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숙청입니다. 이 왕의 시대에는 영의정이 사약을 받고 왕비가 폐위되었다가 복이 되고 또 다른 왕비는 사약을 받습니다. 정권은 9년 만에 또 5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 한복판에는 언제나 왕 자신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왕은 백두산에 국경을 새기고 한평민 어부의 활약으로 독도를 지켜냈으며 조선 경제의 기틀이 된 화폐를 보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선 19대 왕 숙종 이순 46년이라는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재위기간 동안 그는 어떻게 신하들을 다루었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오늘은 한국 정치의 설계자 숙종의 일대기를 정리합니다. 1장 소년왕의 등장. 숙종은 1661년 현종과 명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입니다. 이름은 이순. 1667년 7살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674년 8월 현종이 세상을 떠나자 곧바로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나이 14살. 보통 이 나이라면 대왕대비나 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의 여러 어린 왕들, 명종이나 순조 같은 경우는 즉위 초 몇 년간 왕실의 어른이 정사를 대신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달랐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직접 정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또렷한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입니다. 숙종이 왕위에 오를 무렵 조정의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현종 말년 조선의 정치는 두 차례의 예속 논쟁으로 깊은 균열을 안고 있었습니다. 효종의 상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벌인 이 논쟁은 단순한 예법 다툼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 차남으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상례를 어떤 격식으로 치러야 하는지를 두고 두 차례나 조정이 갈라져 다투었던 것입니다. 현종 말년 두 번째 예송에서 승리한 쪽은 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즉위했을 때 조정의 주도권은 남인이 쥐고 있었죠. 그러나 이 구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숙종이라는 새로운 왕이 아버지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국을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숙종이 즉위 초부터 품고 있던 문제의식을 이렇게 짚습니다.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을 거치며 왕실의 권위와 왕권은 신하들의 해석과 논쟁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하들이 예법을 근거로 왕실의 정통성마저 따지고 들 수 있다는 것을 두 차례나 목격한 셈이었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숙종에게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신하들이 다시는 왕권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장 환국의 시대 첫 번째 반전 경신왕국. 1680년 숙종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던 해 조선 정치사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환국 정국이 통째로 뒤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전 시대의 정치 다툼이 파직이나 유배 정도로 끝났던 것과 달리 이때부터는 정권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완전히 그리고 급격하게 넘어가는 양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표면적인 발단은 사소했습니다. 1680년 3월 당시 영의정이었던 허적의 조부에게 시호를 내리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날 비가 내리자 숙종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왕실용 기름 천막을 보내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허적이 이미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천막을 먼저 가져가 버린 뒤였습니다. 숙종은 크게 화를 냈고 곧바로 공조판서와 훈련대장, 총용사 등 군권을 담당하던 핵심 인사들을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허적의 서자 허견이 역모를 꾸몄다는 고발이 들어오면서 사건은 단순한 의전 문제를 넘어 대규모 정치 숙청으로 번집니다. 결국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과 윤유가 사형에 처해지고 남인 세력 전체가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서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신왕국 또는 경신대출척이라 부릅니다. 학계에서는 경신왕국의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당시 남인 정권은 병권까지 독점하여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실의 외척, 이른바 훈척으로 불리던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황국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벌을 받은 인원의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인 전체가 정계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이는 정탐과 고변이라는 기민한 정치적 움직임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 환국을 계기로 서인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노론으로, 윤증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는 소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선 후기 정치의 큰 축이 될 노론과 소론의 대립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됩니다. 권력의 핵심을 차지한 것은 송시열과 김석주, 김만기, 민정중 세 사람의 외척 연합 세력 이른바 삼척이었습니다. 숙종은 환국을 통해 단순히 한 당파를 누르고 다른 당파를 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신하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전국의 주도권은 결국 왕에게 있다는 것이었죠.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현종대 예속 논쟁으로 흔들렸던 왕실의 권위를 숙종이 환국이라는 방식으로 되찾으려 했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왕이 가진 본래의 권한, 즉 신하를 쓰고 버리는 용사출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붕당 내부의 대립을 오히려 촉발시키고 신하들의 충성을 군주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이었다는 분석입니다. 3장 두 여인과 권력 기사환국. 경신왕국 이후 9년 권력은 서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689년 또 한 번의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후궁장씨, 훗날 희빈장씨로 알려진 여인이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 민씨는 혼인한 지 6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숙종의 사랑을 받던 후궁장씨는 1688년 소위의 지위까지 올라 있었고 마침내 왕자를 낳습니다. 훗날의 경종입니다. 숙종은 이 왕자를 서둘러 원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후계자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자신의 입지와 왕권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은 정비 인현왕후가 아직 젊다는 이유로 그리고 후궁의 소생을 너무 일찍 후계자로 정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직접 이 문제를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는 숙종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송시열은 사약을 받았고 또 다른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수왕도 처형당했습니다. 9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서인 세력이 통째로 무너지고 남인이 다시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동시에 인현왕후는 왕비 자리에서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고 희빈장씨가 새로운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사환국 또는 기사사화입니다. 흔히 이 사건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궁중 암투라는 구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등은 단순히 두 여인 사이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핵심 인물 민유중의 딸이었고 장씨는 남인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두 여인을 둘러싼 갈등은 처음부터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정치 세력의 대리전이었던 셈입니다. 전국 운영에 방해가 되는 서인 세력 때문에 자신의 왕권 강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숙종의 정치적 계산이 그 이면에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시각이 있습니다. 숙종이 정말 두 여인 때문에 환국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환국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두 여인을 활용한 것인지를 두고 후대 역사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거치며 왕비의 자리마저 정치 투쟁의 결과로 결정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 시기 남인 집권기에는 청나라의 정세 변화에 대응해 강화도와 통진 일대에 성을 쌓아수도 방위를 강화하는 등 정권이 바뀌어도 국방에 대한 대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 다시 뒤집힌 판 갑술한국과 장희빈의 최후. 남인의 재집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뒤인 1694년 숙종은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이번 환국의 표면적 계기는 폐비민씨, 즉 쫓겨난 인현왕후의 보기를 도모하려던 서인 측의 움직임이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남인 측에서는 이를 역모로 몰아 대규모 옥사로 확대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칼끝은 거꾸로 남인을 향했습니다.
숙종이 직접 비만기를 내려 전국의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기사왕국으로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던 남인이 시간이 갈수록 권력에 대한 욕심을 키우며 독단적으로 전국을 운영하려는 기미를 보인 것이 숙종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남인은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이미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있던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는 복이 되어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비 자리에 있던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갑술왕국 또는 갑술옥사라 합니다. 이때부터 남인은 역사 속에서 거의 재기하지 못하는 세력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갑술왕국 이후 7년이 지난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또 한 번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희빈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숙종은 결국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이미 왕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즉위한 뒤에도 정치적으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그림자로 남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친 환국, 경신, 기사, 갑술, 은 조선 붕당 정치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져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들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서인과 남인이 서로를 견제하며 공존하는 구도였다면 숙종 시대의 환국은 한쪽이 정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다른 쪽은 철저히 배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치적 보복의 강도도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영의정이 사약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다만 역사학계에서는 이 환국 정치를 단순히 당파 싸움이 심해졌다는 식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종이 신하들의 충성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예속 논쟁으로 약화되었던 왕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통치 전략으로 환국을 활용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국이 거듭되는 동안에도 왕권 자체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 환국 정치를 단순한 붕당 정치의 쇠퇴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의 정치 이념과 정책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5장 국경을 지킨 왕, 백두산 정계비와 안용보. 환국의 경랑 속에서도 숙종이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경이었습니다. 먼저 동해 쪽 이야기입니다. 1693년 동래 출신의 평민 어부 안용복이 동료 어부 박어둔과 함께 울릉도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곳에 와 있던 일본 어민들과 충돌합니다. 당시 조선은 태종 때부터 이어진 정책으로 울릉도에 백성을 살게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타 일본 윤하고 지역 어민들이 수십 년간 울릉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용복은 이들에게 항의하다가 오히려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당당히 울릉도는 명백한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논쟁, 이른바 울릉도쟁계가 벌어집니다. 일본 호키주의 태수는 안용복의 처리를 막부에 문의했고 이 논쟁은 대마도와 에도 막부까지 이어지는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안용복은 풀려난 뒤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696년 그는 다시 한번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을 울릉 우산양도 감세관이라 칭하며 막부 측의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조정의 정식 허가 없이 벌인 일이었기에 그는 조선에 돌아온 뒤 관리를 사칭했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696년 일본 에도 막부는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렸고 1699년에는 이 문제가 조선의 희망대로 마무리되었다는 최종 답신이 조선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 즉 우산도라 불리던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순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평민 신분의 한 어부가 외교 무대에서 국경을 지켜낸 조선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다음은 북쪽 국경입니다. 청나라와의 국경 문제가 불거지자 숙종은 1712년 청과 협상을 통해 백두산 정상에 정계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함경감사 이선부를 비롯한 조선 측 인사들이 협상에 나섰고 접반사 박권과 역관 김진남 등의 활약 속에 청과 조선 사이의 경계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는 훗날 비석에 새겨진 문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간도 영유권 논쟁으로 이어지는 등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또한 폐허로 버려져 있던 압록강변의 무창과 자성 두 개의 진을 새로 설치해 북방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황국이라는 격렬한 국내 정치 투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대외적인 국경 관리는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1693년의 안용복 사건과 1712년의 백두산 정계비는 시기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 양쪽의 국경을 모두 지켜내며 조선의 영토의식을 한층 분명하게 다져놓은 시기였다는 평가입니다. 6장 백성을 위한 정비 대동법, 양전, 상평통보. 숙종을 단순히 황국의 왕으로만 기억하기에는 그가 남긴 경제적 치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먼저 대동법입니다. 광해군 때 시작되어 효종, 현종을 거치며 점차 확대되어 온 이 제도는 백성들이 각 지역의 특산물을 직접 바치던 공납제도의 폐단을 없애고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배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공납제도는 중간 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폐단이 컸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개혁이었습니다. 숙종은 1677년 경상도에 그리고 1717년 황해도에까지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면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대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조 말년부터 100년 넘게 이어진 수건 사업이 비로소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전 사업, 즉 전국적인 토지 측량입니다. 광해군 시절 황해도에서 시작된 이 사업을 숙종은 강원도와 삼남 지방까지 확대해 서북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 측량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확한 토지 정보를 확보하는 일은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헝클어졌던 토지 행정이 비로소 다시 정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폐입니다. 1678년 숙종은 상평통보의 주조와 유통을 시작합니다. 상평이라는 이름에는 유통가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인조와 효종 때 여러 차례 화폐 유통이 시도되었지만 구리 부족과 백성들의 신뢰 부족으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대동미를 들고 다니며 물건을 사야 하는 불편함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화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상평통보 발행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평통보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평통보는 개항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통용된 거의 유일한 국가공인 화폐로 남게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동전의 생김새가 나뭇가지에 달린 잎과 같다고 하여 엽전이라는 별칭으로도 널리 불렸습니다. 군사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682년 서인 정권은 훈련별대와 정초군을 통합해 금위형을 새로 만들면서 조선 후기 중앙군 체제인 오군영 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병고는 대체로 왕이 신임하는 종친과 외척들이 장악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왕이 군대 통수권을 확고히 틀어주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1703년에는 양인 백성들이 부담하던 군포를 줄여주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숙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의 은혜를 기린다는 명분으로 창덕궁에 대보단을 설치하고 1707년 이순신 사당의 현충이라는 호를 내리고 의주에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추모 사업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 큰 전쟁을 겪은 조선이 자신들이 명예 유교 문화를 계승한 문명국가라는 자부심과 애국심을 백성들에게 고취시키려는 목적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황국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경제와 국방, 토지제도 같은 국가 운영의 기초 작업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격렬한 시대였지만 행정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흐트러졌던 국가 시스템이 차근차근 재정비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7장 평가와 유산 46년 조선 왕조에서 영조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재위기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숙종은 신하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전국을 3번이나 뒤집었고 2명의 왕비를 폐위와 복위,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국 정치는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치 보복의 강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를 거치며 붕당 정치는 점차 변질되어 갔고 훗날 영조가 탕평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시기에 폐단해 있었습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노론과 소론 사이의 환국은 경종과 영조 초년까지 계속 이어지며 그가 남긴 정치적 유산의 그림자는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숙종이 환국이라는 도구를 통해 예속 논쟁으로 흔들렸던 왕권을 다시 세웠고 그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대동법과 양전사업처럼 100년 가까이 미뤄졌던 국가적 과제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치는 격렬했지만 그 정치를 뒷받침한 왕권 위에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상처를 딛고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와 울릉도 쟁계처럼 영토를 둘러싼 대외적 성과 역시 이 강화된 왕권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소년왕으로 시작해 조선에서 두 번째로 오래 왕자를 지킨 군주, 숙종. 그의 시대는 피해 환국과 백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동시에 펼쳐진 모순으로 가득한 46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숙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희빈장 씨의 아들이자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진 왕 경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